요즘 들어 당신을 더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기다리던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네.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어쨌든 예상치 대비해서 신규 고용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깊어져서 시장은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고용 문제가 아니라 네. 당장 우리 국내 증시는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주머니 사정도 다들 좋지 않은데 주식마저 이러니까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앞선 방송에서도 마무리 멘트로 그렇게 해주시던데 우리가 또 추석 이후에 시장도 지금부터 또 미리 정비하고 네. 포트폴리오 점검의 기회로도 삼아 보면 좋을 만한 시간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또, 만들어야죠. 네, 네. 만들어 봐야 되겠죠. 아침엔 투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박지훈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1타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제가 출연의 의미를 뭘 둬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뭐 좀 심판대에 오른 기분으로 좀 약간 의미 있는 저는 시장의 변곡점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네. 긍정과 부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미 널브러져 있는 이 많은 종목들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은데 좀 시장에 또 우리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좀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자 오늘 좀 도움되는 얘기들을 몇 가지 좀 준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 먼저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일단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링크 방법 1번 이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렵다. 방법 2번으로 가주세요. 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세요. 돼 있는데 네. 한두 종목도 좋아요. 오늘은 꽤 네. 많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한두 종목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최근엔 채권 네, 대해서도. 다른 네. 투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고민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처도 꼭 확인해 봐 주세요. 제가 네. 선물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좀 있으니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으로 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닉네임 9월은 제발 하고 점점점까지가 닉네임입니다. 오늘의 고민, 금리 하락기에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종목을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투자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도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먼저 보유 중인 종목은요. 첫 번째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12,000원대에 매수를 했고 현재 3개월째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1만 원 정도에 매도하라고 했는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혹여나 반등이 있을까봐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비중이 제일 커서 고민입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더니 지금 뭐 7만전자도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10개월 만에 6만전자가 깨져버렸는데 삼전 다시 돌아올까요? 전망도 함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내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3,000 가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뭐 2,700
12저점이다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매수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2,500선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 것 같아요. 지수 상승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티웨이항공, 네이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2,900원, 네이버는 19만 2천원에 매수했습니다. 두 종목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중 얼만큼 비중을 정리하고 또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할지, 향후에 주도주로 종목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은요, 앞서 말했듯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현 시점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군이 있는지,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 현금, 예수금이 있으면 무조건 매수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다들 배당 하는데 배당주도 관심 가져볼까요? 너무 이리진 않을까요? 걱정이 많죠. 네. 제 고민 좀 속 시원히 풀어주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월은 제발님 사연 잘 들었고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닉네임 자체가 음. 우리 8월에 다 이렇게 생각을 8월 했었던 것 힘드셨고 같아요. 네. 7월도 조금 뭐 힘드셨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9월은 제발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9월 전에도 뭐 음. 9월은 역사적으로 좀 힘든 약한 날. 달이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8월에 많이 얻어 맞았으니까. 네. 9월은 제발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모두에게 좀 쉽지 않은 시작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좀 일단 평가를 들어볼까요?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계좌를 보니까 이제 뭐 AI 지니님께서 저분은 그냥 계좌 묵혀놔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솔 아이언스가 비중이 좀 커요. 그래요. 그렇죠? 비중이 크고 뭐 삼성전자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섹터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한 그 한솔 아이언스 레포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곧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이게 곧 레포트 해결해 제목이었어요. 최근에 그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긍정과 부정이 상당히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정말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삼전이 망하면 곧 우리나라가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과연 피크 아웃이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B2B에서 B2C로 넘어간 우리 전기차에서 쓰던 단어가 캐즘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그 단어를 만약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B2C로 넘어가는 하나의 캐즘에 불과할 것이다. 진짜 게임은 온 디바이스 A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레거시는 사실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 그리고 레거시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DDR4를 얘기하는데 요즘 다 증설은 다 5로 해요. 그래서 4에 대한 부분들, 소화되는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캐펙스 사이클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 2025년부터 가동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다만 부정론자에 대한 의견도 간과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 제시되는 레포트를 보면 톤 다운을 합니다. 목표가를 낮춰요. 그렇죠. 예? 뭐 13만 원짜리 강하게 썼던 하우스도 사실은 9만 5천 원짜리 내리고 뭐 외사들도 다 내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불편한 사실이고 최근에 그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인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인텔의 파운드리를 누가 먹을 거냐? TSMC가 먹을 거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인텔 그 3나노 2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율이 너무 안 나온다. 지금 뭐 TSMC는 무려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20%에 머물러 있다라는 썰 아닌 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중국 레거시가 좀 최근에 돌아서는 기미가 좀 몇 가지 보이는데 저건 중국만의 잔치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전공정 캐펙스 저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서 이렇게 효율적인 측면도 낮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전공정 장비주들의 투자 의견을 좀 꺾은 하우스도 좀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인트로에 뭐라고 했냐면 심판대에 오르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했듯이 네. 반도체는 저는 오늘부터 반등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줍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원래 증권맨들이 반드시 고객들에게 써서 안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뭐예요? 반드시, 무조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거든요. 아, 반드시 네. 무조건을 쓰지 말자. 확신에 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겠죠. 의사분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드시 뭐 이런. 저는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분할 매수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야, 다만 확신이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매우 판정성 겪고 있는 아이들 소위 네. 말해서 뭐 금리 인하 수혜주,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들, 뭐 예를 들자면 뭐 KTNG라든지 심지어 금리 인하의 어떤 수급의 빈집이로 논리가 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몇몇 스타들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약간 좀 이게 뚫고 넘어가는 그 수급의 힘이 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그쪽에서의 새로운 흐름들이 이쪽으로 반도체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V자 반등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비겁해서 만약에 V자 반등을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애들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비관론자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약간 긍정으로는 바뀝니다. 피크아웃 괜히 걱정했나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아침에 뭐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 시장에 사실은 뭐 고용 이런 얘기들 실업률 때문에 그렇죠. 한 대 얻어맞았지만 저는 브로드컴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로드컴. 네, 모두 브로드컴 성적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좋았습니다. 컨센 다 올렸고요. 박수 쳐줄 만한 성적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았고 브로드컴이 전체적인 반도체 테크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는 엔비디아보다는 약간 브로드컴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이 수요에 개선되는 흐름들 보신다라면 충분히 이 긴 장대 음봉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연습을 이번 주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확실히 우리 일타 박 부장님이 나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박지훈 부장님의 솔루션을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월은 제발님의 고민을 저희가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매도 타이밍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할까요? 두 번째 10만 전자 전망이 나왔던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세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3000선 간다길래 매수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번째 다들 배당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배당을 한번 노려볼까요? 너무 이른 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솔 아이원스 비중이 40%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32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0원대 가지고 계신데 1만원대 매도 타이밍 놓쳤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정리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존버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들 충분히, 쓰죠. 네. 정리하지 마시고요. 네. 꾹 들고 계십시오. 제가 이제 방금 계속 반도체 가지고 계속 얘기들을 나눠봤지만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반도체를 공부할 때 확인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D램 가격도 확인해야 되고 낸드도 확인해야 되고 전체 수출 데이터도 확인해야 되고 각 개별 기업들에 대한 사업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이거 언제 다 확인합니까? 전체적인 텃밭 숲을 어떤 분위기로 감지를 하냐고 내가 한번 애널리스트 분에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정말 예전 유명하셨던 애널리스트 분이세요. 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딱 하나 보라고 한다면 너는 그냥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고서 그 분위기를 파악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중요한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한솔 아이원스를 얘기하자면 이 회사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 해드려봤자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정 코팅 업체고 최근에 A사라고 하는데 이 A사가 노광장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회사랑 글로벌 정밀 가공 부품 파츠 관련돼서 쿼츠를 대신하는 신규 아이템 우리가 아이코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테스트 중이고 이런 것들이 곧 내년에 드디어 납품 들어가. 그 테스트 과정도 너무나 훌륭해. 그러면 지금 A사라고 하는 그 회사랑 글로벌 테크 회사랑 지금 수준은 얼마나 나오고 있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근데 규모가 조금 작다라는 점이 좀 약간 아킬레스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노광장비 이 가동률이 좀 높지 않아서 성적표가 좀 세진 않은데 그냥 러프하게 이 회사 시가총이 2,300억짜리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따박따박 실적들을 보니까 한 7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74, 280억. 충분히 비싸다? 아니죠. 저렴하다? 저렴하다? 그러면
내년은 더 저렴해질까? 내년부터 더 저렴해진대요. 이게 지금 한솔 아이언스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논리가 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라고 쓴 이유가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반도체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거.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없다. 다만 문제가 하나 꼽으라면 이 매니지먼트 리스크, 이 한솔 아이언스가 이 사고뭉치 회사였어요. 사고뭉치 네, 회사. 예전에 좀 안 좋았던, 그래서 옛날에 횡령도 좀 있었고 좀 거래 정지도 좀 있었고, 그래서 한솔 그룹에서 이제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실적 성적표 2분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얼마 나왔는데 단기 수익 더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충당금 쌓았던 걸 다시 환입을 했기 때문에 더 애드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익은 이제 안 나와요. 3분기부터는 온전히 장사한 거에 대한 수익만 나올 건데, 어쨌든 이제 본 게임은 3분기부터입니다. 3분기는 조금 슬로우 하더라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두 번째 파츠를 양산하는 시즌이 4분기니까 아마 4분기부터 실적 기대감 가지시면 되고,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싸지 않고 싼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레포트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 지금 갖고 비중은 좀 40%이지만 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V자 반등 나오고 11,000원, 12,000원 갈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다만 아마 우욕조는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시세는 11월서부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인내심 더 단단히 무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한솔 아이언스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비중이 네. 좀 높기 때문에 아마도 더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이실 것 같은데 네. 상담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거는 뭐 이 종목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한국 시장 반도체 얘기를 대변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짝사랑하고 네. 있는 그 친구 맞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얘기했던 게 맞아요. 계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좀 보수적인 리포트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13만 전자에서 뭐 9만 5천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게 저가 매수 타이밍인 건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부장님.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AI 관련 제품 매출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PC 모바일 수요? 그냥 고개 설레설레. 요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면 올해 한 얼마나 벌까요? 한 40조 정도? 40조? 40조 정도. 내년에 얼마 벌 거야? 지금 컨센이 70조. 그러면 올해 40조에서 내년에 70조 게임으로 갔을 때, 물론 너무 긴 거 얘기하지 말고 짧은 네. 거 좀 얘기 좀 하. 그렇죠. 3분기 봅시다. 3분기 원래 컨센이 한 13조였어요. 지금 컨센이 떨어졌습니다. 네. 잘 나오면 10조, 11조 이렇게 또 톤이 다운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67,000원까지 내리막길 하게 된 이유인 거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런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테크 영역만 온전히 영향을 받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최근의 수급 보시면 엄청난 매도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고 반영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0.8배 PBR 한국 시장이 2,400이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면 PBR 1.2배가 히스토리컬 밴드 저점이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이에요. 한 6만 6천 원,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못 살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통계치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비겁하게 이 논리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표현하면 전 긍정의 부등호를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부등호 영역이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인내하신다면 뭐 10만 전자는 몰라도 네. 제가 볼 때는 한 8만 전자 이상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만 전자까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매수가 7만 2천 원을 지금 써 주셨고 네. 한 4% 오늘 좀 빠져서 손실률은 좀 더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네. 충분히 매입가 이상에서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네.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하고 같은 결로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부장님은? 삼성 반도체를 보실 때는 네. 삼성전자 양봉에서 희망을 찾지 마시고 SK 하이닉스의 강한 양봉에서 희망을 찾아서 그때 두 번째로 삼성전자를 보셔야 됩니다. 아, 순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골프로 비유를 하자면 벙커에 빠진 느낌이거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근데 벙커에 빠졌는데 여기서 탈출을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어프로치 바로 갈 거라고 이런 이 시간의 문제인 거지. 만약에 어프로치 잘 해주면 이 멘탈이 나는 보기로 선방했어라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더블, 트리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약간 투시 멘탈이 흔들려 버려요. 지금 여러분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너무 간과하지는 안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어닝에 대한 상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애널리스트 내부에서 약간 좀 컨센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년 그림을 지금으로 따온다라면 지금 주가 무서울 건 없고 67,000원 내외에서는 뭐 6,000원대라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67,000원 내외에서는 저는 매수를 강하게 하셔도 저는 크게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행복사냥 해피헌터님이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 중에서 뭘 모을까 이렇게 어떤 단도직입적으로 걸요? 삼성전자랑 네. 하이닉스 중에서 뭘 모아갈까요? 둘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고른다면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베타 플레이를 하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고요. 어닝에 대한 약간 뭐 지렛대 효과가 더 큰 것이 SK 하이닉스예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DDR HBM 관련해서는 2025년 물량 일단 완판이에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2026년 물량에 대해서 지금 조율 협의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HBM의 기술 퀄리티 측면에서는 누가 더 높습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베타 플레이 하시려면은 SK 하이닉스인 거고 저도 사실 둘 중에 뭐 살래라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먼저 선택할 것이고 연초에는 사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선책인 삼성전자를 더 부동호 표시를 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베타 플레이를 섹터 내에서 한다라면 SK 하이닉스 또는 한솔 아이원스 이런 종목들도 바이더딥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 강원랜드 바이더딥 얘기했을 그렇죠. 때처럼 그런 느낌대로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 이후에 또 강원랜드가 주가가 움직였어요. 올라가는 네.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또 종목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지수 뭐 3,000 가자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뭐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가 뭐 3,000선을 기다리고는 있죠, 부장님. 네, 근데 그렇죠. 언제 갈까요를 물어본다면 사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전망이.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보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통 이제 그 한 여름 되면 하반기 전망 자료를 다 그렇죠. 내놓거든요. 네. 나는 이 증권사가 왜 이 수정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어.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기관들 세미나 할 때는 목표치를 그때 하반기 전망하는 수치 얘기 안 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저희도 사실 NH 뭐 하우스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 2,800 정도, 2,880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 거기까지 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낮게 보면 한 2,400 중반, 그다음에 높게 보면 한 2,700대 요렇게 지금 컨센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 증권사 공통의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15,700원대에 있고 근데 주가가 어쨌든 8월 5일 날 저점이었던 16,000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런 것을 지금 저점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해서 18,000원 넘어가면 저항이 엄청나게 두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전 적절하게 엑시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저는 큰 매력은 못 느껴서 오히려 저 종목으로의 베타 플레이를 좀 더 선호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매력도보다는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결론이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 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 아니에요? 네, 네. 2,900원이니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네, 네. 네이버도 함께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19만 2천 원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라고 저희가 이제 좀 써놓긴 했는데 네. 사실 항공주 이야기는 좀 나왔잖아요. 항공주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이버는 좀 많이 걱정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두 종목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한번 저번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뭘 드렸냐면 시간 내면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 종목 차트는 한번 돌려봐라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지금 그 정방향 차트 역배열이 아니라 정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섹터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CC 관련된 티웨이 항공도 눈에 띄었는데 티웨이 항공은 사실은 이제 M&A 좀 이슈가 좀 있고 네. 이게 대명 그룹 대명 소노 요쪽에서 이제 예림당이 지금 일대 주주이고 이제 이쪽에서 좀 지분을 더 취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보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 워낙에 지금 이 두 기업이 예림당이나 대명소노나 이 자금이 워낙에 이게 많은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마 협상 잘 마무리해서 아마 얘기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그 문제는 이제 주가가 2,8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명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분 확보할 때가 3,290원에 인수했으니까 M&A 시장 종목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다. 지금 주가가 2,800원대인데 네. 3,200원대니까 너무 많은 강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섹시하게 나오려면은 한 더블 정도 가격 보고 인수해야 주가는 세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예림당이 티웨이 항공 야 요거 너가 3,290원에 일부 물량 인수했지만 내 물량은 그래도 한 3,500원? 아니다. 한 4,000원 좀 인수해 주지 않으련?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이 이건 뭐 나쁜 모멘텀은 아니죠. 어쨌든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뭔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아대 전환의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업황은 괜찮나?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다. 근데 운임 하락이 좀 있어서 이게 전반적인 뷰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좀 운임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멘텀이 있는 게 티웨이 항공 타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갈 때 뭐 제주 갈 때. 제주나 부산. 네. 근데 여기 국내 쪽만 가까운, 네. 했었는데 이제는 해외까지 유럽 라인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 이런 이슈들은 내년에 확인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모멘텀은 있는데 저희 당사의 공식적인 뷰는 일단 목표가 3,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목표가 3,000원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만약에 제가 앞서 서두에 첫 번째 얘기했던 그 M&A 지분 관계 요 이슈 때문에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는 제가 보니까 3% 아침엔 투자에서 나온 임성민 팀장께서 한번 나오셔서 아주 이 플랫폼 컨텐츠 관련돼서 이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맞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의견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총이 25조고 이 네이버가 매년 뭐 2조 가깝게 영업이익을 벌고 있고 경계 침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이 커머스 시장 광고 쪽에서 거의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매우 박수를 쳐줄 만하고 배당이 세진 않지만 계속 매년 배당에 대해서 규모를 좀 늘리고 있는 아주 착실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금리 인하가 되면 적절하게 수혜 업종으로 인터넷 업종들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네이버는 한 번도 주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욕 먹더라도 네이버는 지금 바닥을 저는 바닥코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버클로바 들어보셨죠? 하이버클로바 네. X. 예. AI에서 주름 잡는 주인공 역할은 못하지만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빅테크들은 거의 영어로 기반을 해서 AI 플랫폼을 그렇죠. 선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의 장점이 뭡니까?
이 네. 토종 네이버 그렇죠. 지식인을 네. 갖고 있잖아요. 아, 지식인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네. 특성 언어라든지 네. 특성 문화라든지 특성 지역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AI 플러그 이거 약간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소버린 AI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네이버의 이 하이버 클로바이드 X에 대해서 조금은 박수 쳐주고 싶고 응원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네이버는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근처 오면은 이 네이버도 서서히 좀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표 매수가가 꽤 높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매입가 근처를 1차 목표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신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네. 퇴위항공 말씀해 주셨는데 부장님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항공주에 이런 영향은 좀 없을까요? 실적 면에서? 항공주의 최근에 움직임 보면 정방향 중에 대한항공도 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60에서 한 70달러 수준으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이 네. 나쁘진 않은데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화물이나 이쪽에서도 모멘텀은 좀 꺾였고 오히려 수요 쪽에서는 받쳐준다라면 네. 유가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수급도 나쁘진 않은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10% 2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보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종목? 네. 종목 말고도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 서두부터 네. 금리 인하 시기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사실 다음 주 지금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FOMC의 그 금리 인하 네. 발표가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를 맞게 된다. 그렇지만 그 폭은 아직도 우리는 헷갈려한다.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을 좀 추천을 해주시는지 금리 인하 시기에는 부장님께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게 보통 1999년서부터 네. 2003년까지의 흐름을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때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시즌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섹터가 좋았을까? 뭐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움직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KTNG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통신주도 되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통신주도 네. 통신주도 상당히 배당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경기 방어주, 그렇죠. 또 유틸리티 쪽에서도 이제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한전도 좀 움직이는 것도 좀 있고 이 경기 침체 수혜주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서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자 헬스케어 꼭 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이 다른 소위 말해서 성장주나 모멘텀주보다 가치주가 더 성적표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쏠림 현상은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쏠림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금리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최종으로 일단 가까운 이번에? 미래에서는 25bp 할 것 같습니까? 총 50bp.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확률은 아직은 25bp가 더 그게- 많긴 그게 높긴 많아요. 한데 네. 네. 50bp를 하면 저는 궁금한 게 50bp를 하고 나서의 반응이 사실은 더 궁금해요. 시장 반응이? 왜냐하면 50bp를 했다 그래서 환호를 할지 아니면 얼마나 얼마나 안 경기를 좋으면? 안 좋게 보기에 오. 라고 더 걱정으로 반응을 할지 음.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저도 네.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25bp 이하만으로는 똑같이 도돌이표일 거예요. 아, 부족하다. 네. 또 고용, 또 인플레, 또 약간 전체적인 컨센, 또 샤메 법칙 또 얘기 나올 것 같고 고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지금 아래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둔화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경착륙인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연준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25bp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장 반응과 현재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그래서 근데 시장은 안 돼. 50bp를 해야 일단 전체적인 컨센이 지금 100bp에서 한 125bp를 내려야 기본적인 리즈너블한 표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은 이걸 알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50pp를 해야 시장 반응이
화들짝 놀라고 경기 침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래라고는 하는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얻어맞더라도 한 대 세게 얻어맞더라도 향후에 도돌이표가 현상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저는 응원하는 바입니다. 부장님 25pp 하고 반응 안 좋으면 좀 더 해줄게 뭐 이런 느낌에는 그런 거는 오히려 괜찮을 거예요. 시장을 소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내가 요거 한만 보고 음. 어차피 9월, 11월, 12월이니까 나는 75bp, 100bp까지 나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어라는 시장 소통을 약간 비둘기적인 어떤 스탠스만 보인다면 충격을 덜 하겠죠.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요.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해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배당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이렇게 관심을 끄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해서 배당 지금이라도 봐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뭐 너무 빠른 건 아니냐 시기적으로. 혹시 이 배당이라는 성격이 시기에 좀 왔다 갔다 많이 좀 할까요? 그러니까 배당 이꼬르 밸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주환원율이 전체 상장사 기업이 30%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32% 빨리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당히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들에 대한 선 투자가 중요한 거고 이 계절적으로 코스닥이 9월까지는 좀 안 좋잖아요. 9월, 10월 초까지 좀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이쪽에서 약간 기계적인 매수가 약간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한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은 거고 그것들의 흐름이 바로 방금 말씀 주신 배당이라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배당 성향주, 배당 성장주 이런 이름으로 종목들이 꽤 지금 주가에서 시장을 비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목들을 뭐 쭉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네. KT나 방금 말씀 통신주 SKT, 그 다음에 KTNG, 그 다음에 고배당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 한 6%, 7% 나와요. 네. 그리고 한번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소팅해서 한번 그 쭉 한번 표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배당주들의 이 매력도를 봤을 때 배당 성향을 또 보셔야 되거든요. 배당 성향 그 다음에 매년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들 요걸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단기 순이익에서 어느 정도 일부 배당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 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 60% 넘지 않는 거에서 매년 배당 늘리는 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한번 볼만해요. 이제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SL 같은 그 부품사 있지 않습니까? 완전 산 하나에 그린 거예요. 쭉 고점 찍었다가 쭉 내려왔어요. 네. 이 정도의 주가 흐름과 배당 고면하면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좀 뭐 네이버도 하나에 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롯데 웰프도 이런 종목, 한국 뭐 타이어, 뭐 엔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네. 충분히 배당 투자 매력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는 은행주, 증권주, 그다음에 자동차 요거를 탑픽으로 보셔야 되겠죠. 말 그대로 밸류업 관련돼서 네, 좀 주목을 밸류업이에요. 받고 예, 있는 예, 예. 네, 섹터 겹쳐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박지훈 부장님과 솔루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9월은 제발님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네, 많은 분들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박지훈 부장님 또 나와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광고 나간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분 빨리 모시고 싶어서 네 밖에서 광고도 광고로 빨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돌리신 것 같아요. 우리 일타 네. 박지훈 부장님 사실 저번에는 1시간 내내 여러분 맞아요.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렸는데 네. 다음에 또 그런 시간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상화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포인트 오늘은 홍성욱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첫 출연이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디지털 자산, 이제 블록체인 이제 리서치하고 있는 홍성욱 책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네, 분석하시고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하반기에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네. 사실 상반기를 되짚어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이제 4월에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으면서 시장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고 그렇죠. 뭐 가격 측면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 이슈가 지금 조금 이제 소강이 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미 대선에 많은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시장이 좀 관망하는 투자 심리가 또 다소 이제 저조해진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한 게 제 주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나올 때부터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주변 분들도. 근데 저는 뭔가 실체가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늘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도 좀 궁금하고요, 연구원님. 이게 딱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서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이 디지털 자산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연구원님. 일단 디지털 자산 이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저희 뭐 증권사별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가상 자산이라고 하시던가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시던가 엄청 이제 표준이 된 건 아닌데 디지털 자산 하면은 보통 뭐 코인 저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뭐 코인이라던가 뭐 NFT 아니면 기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단순히 딱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하는 코인이나 토큰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기술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뭐 제가 커버를 디지털 자산 그 하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거 여쭤보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올해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게 좀 정식 자산군으로 좀 인정받는 효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그냥 뭐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조금 그냥 뭐 가상의 어떤 그런 뭐 실체가 없는 자산이 아니야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블랙락에서 ETF도 만들고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이거를 미국 정부가 뭐 사는 방안을 뭐 최소한 매도하지 않는 보유분을 매도하지 않는 방안을 뭐 생각을 하겠다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조금 제도 내지는 이제 금융권으로 좀 스며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법과 제도를 좀 만든다는 건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규제안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이런 현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규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비교적 기업들이 이제 기업 활동이 좀 자유로워서 많은 이제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도 상장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성 내지는 이거가 너무 뭐 투기 내지는 뭐 자금 세탁 이런 거에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 관할하는 이 당국인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조금 뭐 회색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라든가 대표적인 상장돼 있는 기업들한테도 대부분 이제 뭐 소송을 걸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법 조치를 예고했거나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뭐 사실 조금 이제 그런 산업 활동이 좀 뭐 지체되고 있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뭐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9월 10일에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회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자산 시장이 이 두 후보의 공약 이런 점에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양 진영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 하나 알고 있어요. 뭐야? 트럼프가 코인을 좋아한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해리스 후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어쨌든 같은 정부이기도 하고요, 현재.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보다는 그래도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해리스 대선 캠프를 보게 되면은 아예 이런 뭐 블록체인, 뭐 크립토,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조금 이제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쪽에 표심이 오면 좋겠지만 굳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5월부터는 완전히 뭐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런 점을 맞아요. 시사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는 참석을 해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정부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선언하는 등 완전 이쪽 표심 내지는 이쪽 유권자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죠. 근데 반대로 해리스 후보는 비교적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또 아니다 비트코인 나도 좋아해요 뭐 이런 느낌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사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그 뭐 사람들이 조금 이제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떻게 막 지지한다거나 뭐 규제를 뭐 지금보다 완화해줄게, 뭐 합리화할게 이런 얘기는 없어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게 기업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 기업 후원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공화당 내지는 트럼프 후보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사실 경상적인 사업 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누구로 이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조금 그런 전망이 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SEC 하에서 SEC 통해서 어떻게 그 사실 뭐 새로운 법안은 도입하지 않고 좀 규제 위주 지금 현행법상 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라면은 트럼프 후보는 이제 규제 완화와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런 뭐 프레임워크,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장돼 있는 코인베이스라든가 대표적인 정상적인 기업들도 다 이제 규제 내지는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은 막 전격적인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활동만 크게 이제 그런 불편함 없이 진행한다면은 훨씬 이제 사업 환경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제도권에 이 코인이 들어오면서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전에는 증권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면 이제는 증시와 좀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약간 위험 자산인지 안전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분리가 좀 모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같은 거시적인 상황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하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헷갈립니다. 네, 일단 저는 대선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보다 이제 미국 대선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이 시장에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 기준금리가 변하는 게 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준금리가 저희 볼 때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 일각의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비트코인 포함해서 코인들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번 저희가 잘 아는 팬데믹 때 한 번 경험을 했고 근데 그때는 사실 기준금리가 이제 제로금리까지 갔었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그 비전통적인 수단인 양적 완화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그때만큼 뭐 폭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 조금 먼 이야기인 거, 조금 이제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수혜를 보겠지만 뭐 어느 방향으로든. 근데 내년은 한 말까지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뭐 저희 하우스는 지금 한 8차례 인하를 보고 있어서 3.5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3.5하고 이제 제로 금리하고는 사실 좀 상당히 온도차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극단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좀 정상적인 통화 정책의 그런 뭐 변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그런 디지털 자산이 뭐 그렇게 예전만큼의 수혜는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성적 산업이랄까요, 뭐 은행 산업이라든가 뭐 소비재 이런 쪽이 조금 더 금리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할 만한 산업이고, 좀 디지털 산업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일단 미국 대선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이 지금 태동기에 있는데, 태동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성적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정말 이제 지금은 정말 태동기, 뭐 아기, 베이비 이제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거지, 외부 환경에서 금리가 뭐 100bp 더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규제가 이제 합리적인 규제가 들어오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규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는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로 금리에 비하면 3.5라고 가정해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고, 그런 네. 것보다는 태동기에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의 이 규제, 제도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공감이 되네요. 더욱더 대선 공약들 좀 살펴봐야 될 것 잘 좀 같네요.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까 7,5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1억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뉴스로도 접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하반기에 미국 대선 이외에는 별다른 모멘텀이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호재나 악재가 좀 있을까요? 이 디지털 자산에는? 네, 제가 하반기 전망을 이제 하고 뭐 한 7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률이 상당히 그때는 되게 높은 그렇죠. 분위기였기 네.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규제 완화가 될 거고, 상당히 이제 관련 기업이나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거의 뭐 반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또 요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까먹고 있었던 그 FTX, 그 2022년 이제 말에 이제 파산을 했던 FTX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돈을 이제 못 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거래소가 망하면서. 네. 근데 그게 빠르면은 그 돈을 올해 연말부터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돼서 돌려줄 수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이제 현금으로 이제 기존 투자자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시 이제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거래량이 기관 시장으로 늘어나겠죠. 네. 재유입되면서 좀 호재일 수 있다. 뭐 다만 이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뭐 시기는 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빠르면 연말이다. 요 정도의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재정 관련한 이슈. 이건 사실 장기적인 이슈긴 한데 한 9월 내지는 내년 초에 조금 이슈가 될 법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네.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30일까지 미국 이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거로는 민주당이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은 우리 그냥 셧다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강경하게 나서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셧다운이 되고 대선 전에 뭐 이런 조금 노이즈, 거버넌스 노이즈가 생긴다면은 뭐 비트코인이 반사수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내년 초에도 지금까지는 그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은 작년 상반기에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 현금이 얼마나 남았냐, 뭐 가령 이제 진짜 디폴트 나면 어떻게 하냐, 뭘 사야 되냐, 뭘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 넘어갔지만, 그때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2025년 1월 1일까지는 우리가 부채 한도 생각하지 말고 미국채를 발행을 하자. 네. 이런 게 합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1월 1일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미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뭐 민주당 공화당 싸우고 뭐 옐런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이대로 가면은 뭐 경제가 파탄난다, 우리가 절대 디폴트하면 안 된다 이런 노이즈들이 뉴스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채 내지는 달러 내지는 미국 금융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노이즈가
생긴다면은 이런 비트코인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또 내년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셧다운, 뭐 부채 한도 협상은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이제 거의 매년 네. 그렇게 정례화가 되어가고 나오는 있습니다. 네, 이슈이긴 한데 이게 나오면 오히려 비트코인 쪽에는 수혜가 반사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항상 이 비트코인 얘기할 때 좋은 점만이 아니라 그렇죠. 짚어볼 게 있죠. 네. 여러분 투자는 늘 이면이 그럼요. 존재를 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쉽지 않고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내 자산의 몇 프로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셔서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는 분할 매수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뭐 가령 오늘 반 사고 내일 반 사면 분할 매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좀 긴 호흡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 내일 반 분할은 맞는데 네. 진짜 분할 매수는 조금 긴 텀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전반적으로 사실 비트코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크립토라는 전반적인 좀 산업으로 봤을 때는 산업적으로는 좀 미래가 밝은 편이라고 업계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어때요, 연구원님? 일단 저는 이제 밝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잠재력이 큰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렇죠. 토큰 기술이, 근데 어디에 쓰이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는 여기에 쓰이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금융권과의 이제 결합이거든요. 그냥 국내에서는 이 토큰 증권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고, 요즘에 해외 맞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직접 나와서 토큰화가 이제 미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가령 미국의 이제 MMF 펀드, 단기 미국채 이런 거 담는 펀드를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금융권과의 뭐 결합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주목하실 만하지 않을까. 이쪽으로는 미래가 확실하다. 금융권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서 뭐 블록체인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STO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핫하게 떠올랐었는데요. 오늘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홍성욱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요. 코스닥이 그래도 빠르게 올라와 주네요. 네, 좀 큰 폭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약보합권까지. 0.19 네.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더욱더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코스피도 좀 낙폭을 더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아침엔 투자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고 내일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